청년 고전에서 길을 찾다 교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관악청년 네트워크 위원 손유미, 박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관악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과 또 청년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올해는 또 특별하고 또 즐겁고 유익한 주제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촬영장 내에 계신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마스크가 바르게 착용되었는지 각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교육을 이끌어 주실 강사님은 우리에게는 유튜브랑 팟캐스트 채널 일당백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정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박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청년 고전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먼저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20대 청년의 많은 시간을 보낸 이곳 관악구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하면 예전에 아주 아름답고 인생의 환희를 구가하는 시기다, 이런 좋은 말들로 많이 포장이 됐는데, 요즘 청년하면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시대와 무관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뭔가 3D 프린팅이다, 그리고 AI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물건을 무한정, 정말 유토피아처럼, 치상낙원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장밋빛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들은 결국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 아디다스 하면 운동화를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 아디다스 공장에 연간 50만 켤레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 하나 있다고 봐요. 그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내려면 지금까지는 160명의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필요한 거는 딱 하나.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 한 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 한 마리에, 개가 이제 집 공장을 지키잖아요. 근데 개가 그냥 무한정 지킬 수 없으니까 개 한 마리에 정해진 시간마다 밥을 주는, 개밥을 주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일자리 160개가 다 사라지고 개밥 주는 사람 한 명만 필요한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구글이 몇 년 전에 무인마트를 운영했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몸 어느 쪽에 일종의 인식표 태그 같은 걸 부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 중에 하나가 마트의 캐셔죠. 보통 한 340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무인마트가 보급이 되어버리면 그 일자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340만 가정이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마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 40만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 가정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지고 내 꿈을 실현하고 내 생활 물자를 마련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지금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통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자리가 힘들어지고 내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질 때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민을 떠나는 거죠. 저 낯선 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2년째 코로나19,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연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은 서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은 또래들을 만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자극을 받고, 어떤 꿈을 키우고, 야망을 실현해야 되는데,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핸디캡이 되고, 또 문제가,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참 재밌는 현상이 끼리끼리만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나와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나하고 좀 거꾸로 되는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들을 접할 때 오히려 창조성이 활성화되는데, 자기하고 같은 생각이라든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끼리만 계속해서 뭉치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정보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자, 어떤 내가 가장 올바른 판단 내릴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판단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부정확한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질 오류가 높고, 정말 한 번뿐인 자기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갈 위험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만 모여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세대 간 대립이다, 그리고 이념의 대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하고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위험사회라고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원래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죠.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시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 괴물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자기를 만든 그 박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것들이 큰 주제였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사회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를 지금 묘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참 위험한 사회고, 특히나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청년에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항상 인간에게는 매일매일, 매년이, 그리고 매 시대가 항상 위기의 시대고 위협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변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성의 능력, 합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개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변하는 그 자연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폭풍우에 대비해서, 해일에 대비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아름답다, 무엇이 추하다,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오고, 그리고 공동체식을 발전시켜온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미래를 충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에 맞게 어느 정도 설계하고 어느 정도 실현해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분명히 청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냥 이성을 발휘해라, 막연하게 우리 도덕적이 되어라, 막연하게 이웃을 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는 과거에서 열쇠가 숨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농업을 시작하면서 문명이 일어났다고 보죠. 농업이 시작된 게 한 13,000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대 나일강, 그리고 고대 인도, 인더스라든지 황하, 여러 가지 문명도 있습니다만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문명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과거에서 이제 방법을 찾더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13,000년 동안 여러 가지 인간이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실수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있고 자연현상들.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상기후 시대는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코로나19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하고 더 가혹했고 더 전지구적으로 만연했던 전염병이 있었죠. 14세기에 패스트. 전 지구를 휩쓸어가지고 유럽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1, 거의 한 40%가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 당시 흑사병이 유행했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있으면 또 지금 우리 코로나가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또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면 반드시 답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세기에 1910년이죠.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탄이 됐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하게 자 우리 조선민족은 끝났다. 한민족은 끝났다. 이렇게 낙담한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우리 민족의 원류, 단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조선이 이렇게 못난 조선이었냐. 그게 아니다. 18세기 이럴 때 실학이 운동이 있었고 실학자들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야 우리는 지금 이런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희망을 막연하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실증적인 자료들, 실학파도 있고 단군의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 희망을 꿈을 길어 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민족은 결국은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도 어떤 불안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 결국은 희망을 길어 올리면 얼마든지 이 현재를 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인에게, 이 청년들에게 가져야 되는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희망이 막연하게 그냥 희망 가져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희망의 바탕이 되는 게 결국은 고전과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전과 교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예전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용비어 천가라든지 그리고 또 민정을 하면서 다양한 가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대목이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뭄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샘이 깊은 물, 그렇죠? 샘이 깊은 물도 마찬가지로 샘이 깊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또 우리가 물을 길어낼 수 있다. 고전과 교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의 위기들 그리고 희망의 근거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삶의 도구로서 내일을 여는 무기로서 고전과 교양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교양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시간을 가져보죠. 자, 교양하면 동생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교양을 독일어로 빌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빌둥이라는 것은 빌드, 건설하다,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계속 넓혀간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뭔가 하나를 우리가 말을 하고 뭔가 하나를 봤을 때 연상되는 것들, 그게 이제 교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 교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죠. 커뮤니케이션하면 소통이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나는 더 넓어지고 나는 더 이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남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내가 내 것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내가 또 스며들어야 돼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하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이 되겠죠. 그 공통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교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서양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야, 당신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한테 주시오. 이러면 그 사람이 왜 주겠습니까?
다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갈고 닦은 지식을 그렇게 쉽게 안 나눠주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아니면 나는 선생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취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아주 친밀감이 되죠. 원래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또 좋아한다고 하면 정말 호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끄집어내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교양을 아주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소통을 위한 수단과 도구, 무기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교양을 보통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7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중세 서양의 대학교에서는 7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법, 두 번째가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것은 레토릭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예쁘다 이런 말 하면 그냥 이제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 샛별처럼 이쁘다. 그 사람은 사과처럼 붉고 뭐 앵두처럼 입술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유라든지 수식을 붙이는 그런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논리학.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이게 좋아. 왜 좋아? 그냥. 이러면 이게 어린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게 통하지만 어른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청년들끼리 대화할 때 그냥 이유 없이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서로 알아가는데 아주 장애가 되겠죠. 우리가 인터뷰할 때 가장 힘든 인터뷰가 단답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런 왜냐 하면이 다 서로 붙여 나올 때 갈수록 그 대화는 고급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더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논리학은 그 설득력을 만드는 논리를 가르치는 학문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말에 대한 것이고요. 말과 글에 대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말과 글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돈과 관련돼서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수라든지, 기하, 수학에서 큰 이제 2가지 학문을 대수와 기하라고 하죠. 대수는 이제 숫자에 관련되는 학문들, 우리가 연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또 기하라는 것은 도형에 관한 거죠. 원래 수학이 나오게 된 게 이집트 나일강에서 강물이 나일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죠. 그죠? 한 번씩 물이 넘치다 보니까. 자, 그럴 때 다시 내 땅이 어디고 너 땅이 어디고 측량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기하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적인 바탕이 되는 것들이 또 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와 기하도 아주 중요한 교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문과 음악, 별자리를 바라보는 것. 지금은 우리가 왜 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별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별이 언제 뜨고 어느 자리에 뜨느냐에 따라가지고 홍수가 질지 이제 계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별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농사라든지 인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천문이라는 것도 교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이죠. 음악이라는 것들.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월드컵을 하고 축구를 할 때 우리 애국가 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이 음악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이런 7가지 과목을 교양교육의 핵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양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특히나 이제 근대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근대사회가 되면 이제 예전에는 각 지방마다 영주가 있었단 말이죠. 중세 봉건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수도로 다 몰리는 거예요. 우리 치면 한양으로 다 몰렸고 프랑스로 치면 파리로 몰리고 이렇게 다 몰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쓰는 말들을 소통을 잘 하려면 서로가 말도 좀 통일을 해야 되고 표준어가 필요해지고 또 서로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공통된 지적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고전 학문이라든지 고전 문학이라든지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고 하든지 고전 음악, 고전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유가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걸 해야지 이제 서로 대화가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 동네 살면서 그냥 내가 그냥 왕이야. 내가 이 작은 지방에서 왕 행사에도 아무런 터치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큰 도시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나폴레옹 이후로 민족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과서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무교육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문이 나오겠다. 그 신문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매일 아침 읽는 신문은 일종의 주기도문하고 같다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보고 미사를 보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치면 저 뭐 한경북도 끝에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 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한경북도에 있는 사람이 요즘 뭐 어떻게 같은 민족을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신문이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나온 신문이 제주도에도 가고 울릉도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 신문에 같은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라는 동질감이 갈수록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는 뜻이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여가라든지 여유가 아니라 한 국가가 이제 근대 국가가 되고 새로운 이제 민족 국가가 되면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민족 의식을 같이 딱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이 교양 교육의 중요성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갈수록 더 중요해졌다. 서양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양에 드는 그런 교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양도 서양이나 같은 인간이 다른 체제잖아요. 그래서 동양도 똑같습니다. 동양의 교양 교육의 핵심도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보통 이제 유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6가지 예술할 때 예절을 쓰는데 그게 이제 아트죠. 6가지 어떤 기술, 6가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 악, 타, 서, 수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예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예의를 차린다. 예절이라고 할 때 예자입니다. 말 그대로 예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예의 범죄를 뜻하죠. 예의 핵심은 우리가 장유유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유교에서는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다.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다. 뭐 이런 것들,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되는 거죠. 이 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유교사에서는 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왜 예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절도 중요하지만 왜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라든지 장례가 중요하냐? 결국 그것은 죽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죽은 사람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유교의 가장 으뜸은 바로 제례, 죽은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은 음악의 악자입니다. 서양하고 비슷하죠, 그죠? 서양에서도 음악을 중요한 리버럴 아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동양에서 음악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에서의 음악은 뭐냐면 한마디로 시간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그 순간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하게 되죠. 하느님이 들어올 때 그 전에 도레미 할 때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그 음악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만 떼어가지고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우리가 동양에서 유교로 보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시간과의 커뮤니케이션. 잘 때 지금 사람이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떨 것인가는 이 현재의 관점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음악, 유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시간을 때운다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항상 처음과 끝이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 몸속에 그냥 신체 속에 신체화되도록 내면화되도록 그래서 음악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난다 즐겁다가 아니라 예전에 동양의 선비들은 이 음악을 듣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조창을 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시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파와 어가 있는데, 파는 화살이죠. 화살을 쏘는 걸 파라고. 어는 말을 모는 걸 어라고.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좀 거칠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제가 이제 한 해석을 채택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라는 것은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전에 화살 한번 남하는 거 보고 그냥 쏴봤는데 되게 쉽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분명히 나는 똑바로 쏜다고 했는데, 화살이 가는 방향은 180도 거꾸로, 180도는 아니고, 한 거의 60도 이상 거꾸로 틀어져 가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내가 화살을 쏜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 화살을 쏠 때 나의 몸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내 몸이 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쏴갈 수 있게, 나의 어떤 근육과 나의 신경과 내 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훈련이 바로 사각. 그 어는 뭐냐? 그 어는 결국 말을 다루는, 말처럼 오는 기술은 결국 말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짐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켄타우로스 있지 않습니까? 위는 사람인데 하반신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켄타우로스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좀 공포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켄타우로스는 북방의 기마 민족을 형성한 거다. 워낙 그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잔인 막 사람들 다 말 탄 사람 한 명이 그냥 보병 100명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렇게 해서 켄타우로스가 형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말을 타면 인간이 말을 타가지고 말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말과 하나가 되면 능력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발휘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양에서 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라는 게 있어요. 서는 다큐멘트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아까 문법이나 논리학이나 수사 이것들을 이제 동양에서는 서라고 그러죠.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이제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서양에서 말씀드린 기하라든지 대수가 동양에서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다 비슷해요.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 그래서 이 교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승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학의 핵심은 성인은 학위가지다. 승리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간형이 성인 군자죠. 군자가 있고 그 군자보다 1단계가 성인인데 이 성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인이라는 것은 학위가지. 배우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참 이 평등주의가 우리 동양이나 한중일에는 깔려 있는 거죠. 성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뭔가 누군가 고귀한 핏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우면 다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배우냐? 바로 이 교양. 예약, 사화, 서술을 배우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브럴 아치를 하면 누구나 그 소통의 달인이 된다는 거죠. 그 소통의 달인이 되는 것들, 이 동양과 서양 다 이렇게 교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죽은 존재와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짐승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결국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요즘 같은 시대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기술 하나만 있으면 난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되면 먹고 살 수가 있고 내가 의사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이런 교양이라는 거죠. 예약사업서술라든지 문법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그리고 예수나 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오히려 그 전문성의 능력은 더 발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양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교양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고 좀 비판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교양의 의미는 결국 일제강점기 때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양의 의미가 우리한테 좀 잘못 전달되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독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교양의 의미를 지금 애초에 우리 교양의 의미는 정말 전인적이고 모든 분야를 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상했는데 이 독일에서는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교양이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우리 내면 세계만 관심 가지는 이런 걸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런 데는 관심 없이 그냥 내면의 세계, 나의 도덕성을, 외부의 도덕성을 내 내면에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책이나 열심히 읽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관심 안 가지게 되다 보니까 교양인은 현실에 관심 가진 사람은 좀 교양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독일은 그렇게 우리가 독일이 헤겔이 나오고 칸트가 나오고 니체가 나오고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나오고 또 베토벤이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오고 정말 이런 음악가들 이런 정말 좋은 음악, 예술, 문화들이 꽃피운 나라에서 결국은 나치즘이 나오게 된 게 히틀러가 나오게 된 게 결국 그런 어떤 교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일제가 또 그런 식으로 교양에 대한 것들을 현실하고 좀 무관한 구름에서 노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뭔가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마치 교양의 자세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좀 교양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선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생의 교양 개념을 살펴봤듯이 교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나 짐승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교양이기 때문에 이 교양의 능력을 계속해서 달고 닦을수록 이 사람이 내가 꿈을 이뤄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출세도 오히려 이 교양의 능력을 강화시킬 때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교양을 정말 나와 멀리 있는 저 머나먼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가 되려고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교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강렬한 아디다스의 신발 이야기도 들어봤었고, 캐셔분들의 이야기, 미래의 불확실성도 듣고, 또 그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 중에 교양이라는 것이 있다. 타인과의 대화를 이끄는 이제 보편적인 도구로서도 꼭 교양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네. 교양이라는 게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교양 있는 사람 하지 뭐가 좀 뚜렷하게 떠오르곤 하기 어렵거든요. 이 교양을 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교양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어제 본 드라마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무슨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양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양이라는 게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많이 우리 또래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깔자면 결국은 고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 고전이라는 것은 특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소재가 되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거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위한 교양을 가장 좋은 것은 고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만나든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든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 고전에 대해서도 그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